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4년 1월 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은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스루프 타임즈에서 중간에 죄송합니다. 소개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주요 10가지 그 요약만 다시 그 재편집을 해 봤습니다. 일본의 시대가 온다. 일본의 뭐 야마자키 요세라고 뭔가 저널리스트 같은데 JB 프레스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만은 일본부터 10가지의 그 돌아가는 세계의 정시를 해석하면서 마지막에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인간 생존 위기가 생길 것이다. 2024년에 낡은 팍스 아메리카는 붕괴하고 다음 세계 시스템이 생겨날 때까지의 혼란이 계속된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중동 분쟁이라든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그 두고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2024년에는 그 징후가 더 선명하게 나타난다. 그 잦아드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이 혼란들이 또 계속 일어날 거다. 그래서 일본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일본의 시대가 왜 오는지 그것을 다음 편을 예고한다. 라는 식으로 했는데요. 이게 이제 일본으로 치면 일본 국뽕, 그 극우 이런 거 같이 느껴졌는데 오늘 제가 느낌을 하나 더 붙여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킹한민국이라고 우리가 그 붙였죠. 킹한민국. 대자로 킹한민국. 자,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곧 죽어도 대한이에요. 대한민국인데 대일본 국호를 그냥 일본 앞에 대자를 붙이면 되겠구먼. 음, 이게 뭐 아재 개그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한국과 경쟁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좀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 그런 거니? 오늘 어, 우리나라 언론에는 일본에 대한 뉴스가 뭐 지진 정도만 얘기하지 경제적인 측면 뭐 이런 것들은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어, 그 지병사라고 노구치 유키오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건 맨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별도로 그 양력을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일본과 한국 어느 쪽이 부유한가 최종 결론 평균 임금은 한국이 위라는 명확한 사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요런 제목으로 긴 장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요 가로 열고는 이제 그 제가 넣은 건데요. 지표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 이 표현을 딱 들으니까, 그래. 제가 그 원가 회계 패러다임하고 스루프트 회계 패러다임으로 평가를 하는데, 평가 지표를 바꾸면은 사람이 행동도를 바꾼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가 아주 잘 잡아야 된다. 그런데 원가 회계에 의한 평가 지표들은 이를 복잡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 기고글은 원가 회계 패러다임에 쇠뇌되어 있는 그런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이를 복잡하게 풀어갔습니다. 그래서 구매력 평가에서는 한국이 높다 그러고요. 시장 환율 평가에서는 일본이 더 높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냥 정리를 했고요. 이렇게 기계에 얘기한 것을 그렇다면 일본과 한국 중 어느 쪽이 더 부유한가? 생산성이 높고 소수 정예라면 1인당 GDP는 낮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산성과 1인당 GDP에서는 둘 다 분자는 GDP에서 같다. 차이는 분모일 뿐이다. 그래서 1인당 GDP는 인구수, 분모가 인구수고 생산성은 취업자 수가 분모로 쓴다 이거죠. 그래서 밑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 GDP 인구가 좀
적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성으로 봤을 때 취업자 수도 물론 적을 겁니다. 저건 어떻든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 나가는데 이래도 뭔가 자기네들이 평균 임금은 뒤떨어졌지만은 뭔가 일본이 그래도 낫다는 거를 자꾸 증명하려고 시도를 하는 걸 했는데 제 표현으로는 변수 가정에 의한 비교 평가를 복잡하게 시도한 거로 보입니다. 수치 예를 들어보자. 제2국과 K국이 있다고 하자. J는 일본일 것 같고 K국은 코리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쭉 풀어갔는데 요걸 뭐 숫자로 어떻게 조견표를 만들어 주면은 저희가 이해가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요거를 뭐 만들어 볼까 하다가 에이 그냥 포기했어요. 그 결론만 얘기하면은 즉 K국은 높은 생산성의 사람이 소수 정예로 일하고 있는 나라라는 얘기다라고 높게 평가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가 많다는 의미에서 고생산성이고 인구 취업자 중 비율이 낮다는 의미에서 소수 정예인 것이다. 우리가 소수 정예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죠. 이런 것도 있죠. 그 사회주의 사상은 임금을 적게 하는 대신 사람은 많이 쓰는 거. 근데 이제 한국이 로봇 그 생산 기계는 세계 1위입니다. 그러면 소수 정예라는 것은 이미 객관적인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자기네들 잘난 거를 좀 자꾸 뽑으려니까 파트타임을 고려한 모델이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또 복잡하게 좀 풀어갔고 어 이런 그 파트타임을 고려하면은 1인당 GDP에서는 일본이 높다. 제국이라고 이제 뭐 가정을 했지만 그리고 기왕이면은 풀타임 당량 그러니까 어, 여기에 그 파트타임 뭐가 있으면은 0.5명으로 계산해 가지고 다 따지면은 어, 그 뭐 자기네 나라가 그 이 더 높다 이런 얘기를 좀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에, 일본과 한국 중 어느 쪽이 부유한가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런 거 다 따져도 그러나 그럼 어느 나라가 잘 살 것인가라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되는데 임금은 취업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평균 임금이 높은 나라가 더 부유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평균 임금이 한국이 더 높아졌다는 것은 인정을 하니까 부유한 거 아니냐라고도 얘기는 하면서 뭐 그런 쪽으로 그 삶의 질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취업자당 1인당 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을 생각하면 GDP 1인당 GDP보다 임금과 생산성이 풍요로움을 적절히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임금과 생산성을 따지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파트타임까지 다 포함하면 자기네들이 그래도 결론은 아직은 자기네들이 높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40년생이면은 꽤 연세가 꽤 많으신데 도쿄 대학을 나왔으니까 공학부를 또 졸업을 했죠.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잘 그 하고 대장성에 64년에 입성을 했다니까 그리고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히토스바 시대 교수, 스탠퍼드 개공교수, 와세다 뭐 이런 해가지고 교수 출신이십니다. 책을 쓴 거에서는 니혼 게이자 이론이라는 게 있다 그러고요. 그래서 이런 글을 읽으면은 제가 최근에 그 스르포드 회계로 그 평가 지표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저도 그 편집증 환자일진 모르지만은 평가 지표를 기업은 TOE 요거 생산성 하나만 보자. 취업자는 평균 임금만 보면 되지 않겠냐. 음, 그걸 이제 나중에 환율 가지고 따지면 되죠. 그래서 지금 엔화 가치가 좀 환율 그 떨어지고 뭐 하면은 그 최저임금은 뭐
일본은 그 지방마다 틀리고 또 대도시 또 지방 도시마다 좀 틀리고 하지만은 최저임금도 일본이 좀 오르긴 올랐어요. 일반적으로 그 제가 봤던 것은 그 큐슈 쪽에는 뭐 일반적인 건 840엔 했었는데 그게 뭐 한 900 몇엔 어떤 대도시는 1000엔 이런 정도까지 그 시간당이 올랐다 그러는데 이 앵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게 또 뭐 실제 구매력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평균 임금은 한국이 좀 높아졌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인데 이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그 조금 벗어나고 자꾸 싶은 한국에 밀리는 심리가 작용한 듯 이렇게 봅니다. 복잡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간단하게 TIOE로 그냥 일본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 해보고 저기 인당 평균 임금 대기업 중소기업 그다음에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해서 평균을 한번 임금 수준도 해보면은 어떻겠는지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댓글이 엄청 많이 올렸는데 일본도 뭐 AI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코멘트 AI가 유행을 했는데 베타 버전이니까 한번 이제 실행을 해본다는 얘기죠. 주요 댓글은요 이렇게 했는데 풍요의 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에 주목한다 이렇게 됐는데 풍요의 기준은 임금뿐만이 아니라 문화와 사회 구조도 고려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딴 얘기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의 문화와 또 한국의 그 또 아니 일본의 사회 구조와 우리나라하고의 그 구도는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돼서 이제 복잡하게 끌고 가려는 것 같아요. 풍요를 측정하는 지표에는 복합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납득하기 쉽다는 의견. 자, 복잡하게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뭐 인생들을 그렇게 복잡하게 살라고 그러냐? 어, 그런 얘기죠. 저는 그 단순화를 그 지향하니까요. 그래서 벤터스라는 사람이 4시간 전에 댓글을 올렸는데 뭐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가계부채가 좀 문제 아니냐. 임금을 높게 받으면 뭐하냐. 가계부채 갚아나가는데 매우 많이 돈을 많이 쓰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좀 더 창의성이 풍부한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라고 부탁조로 좀 했습니다. 자기도 그 글을 읽고서 아주 그냥 골치 아픈 모양이죠. 그리고 뭐 NAJ로 시작하고 2시간 전에 했는데 풍요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임금이나 GDP 등의 경제 통계치를 사용한 것은 당연하고 국가 간에 비교하는 경우에는 그때그때 흐름에 더해 스톡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나 말로나 그 합리화 같은 이런 의견들을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이런 댓글 수준이 사실 국내 댓글들 다는 수준들보다는 상당히 저는 이거는 수준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그 무슨 기사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댓글 들어오면은 대부분 이상하게 성격들이 인신모독적이고 인격 모독적인 그런 거에 해야 무슨 자기네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지 이따위 수준의 우리나라 그 댓글 수준은 어떤 댓글 부대 새끼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댓글 연놈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익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도 뭐 아이디 이런 것들은 다 익명 아니겠습니까? 하는데 이 댓글 수준을 보면은 이거는 일본이 난 선진국이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음, 현실적으로 임금 수준이 좀 한국한테 이제 조금 뒤처졌다는 거에 대해서 뭐 마음이 괜히 그 심적으로 좀, 좀, 좀 꿀리겠죠. 속된 말로.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되면서 한국에 관한 뉴스들이 많아졌다. 이제 한일 소득 격차까지 걱정거리가 되는 모양이다. 간과하고 있는 것은 역시 원가 세계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해서 복잡하게 그리 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TO의 생산성과 평균 임금만 보자. 그리고 환율로 그걸 환산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간단하게 비교해서 그 보도하면 될 걸. 뭐 또 도쿄대학 나오셨다고 무슨 대학교 교수했다고 자관 이 전문가시라는 분들은 복잡하게 풀어내는 게 이제 전문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아이고 복잡해 뭐 이렇게 그래서 전문가인 양 하는데 진짜 전문가는 단순화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북한 김정은 기시다 총리 일의 메시지 지진 문안 각하 경칭 한미 대결이라고 뽀트머리에 붙였습니다. 여기 시사통신에서 서울 쪽에서 취재한 건데 조선중앙통신은 6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보낸 노토반도 지진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를 보도했다. 김정은은 일본 총리 대신 기시다 후미오 각하라고 경칭하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생활을 회복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요렇게 이제 한 이유가 왜 했겠냐 어떤 목적의식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 이소자키 아스히토 게이오대 교수 북한 정치 전문가인데 최고 지도자에 의한 호의적인 대일 메시지가 노동신문에 게재된 것에 주목하면서 김정은은 한미일 결속을 매우 꺼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저조한 가운데 북일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이 기시다 정권에 도움이 된다고 추파를 보내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제가 그냥 상징적으로 항상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세월이 이렇게 지금 70년이 지나서 이제 70년이 다시 이 70년까지는 아니지만 조만간 요 시진핑 엉아하고 김정은이 하고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피해자,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지진으로 무너진 가옥들 속에서 생존자를 찾는 수색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사진을 편집해 봤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그 일본 지진에 대해서 인과응보라고 중국 그 방송 캐스터가 잘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잠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강진 건수 부상자 주택 피해는 중국이 1위다. 신현보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보도를 했는데 1990년 이후 주요 지진 최다 발생국 보면은 뭐 흐려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2위가 차이나고 두 번째가 인도네시아, 세 번째가 이란, 네 번째가 일본, 재팬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는 없죠. 투르키예, 인디아, 필리핀, 그다음에 페루, 멕시코, 칠레 이런 것들이 거의 환태평양에 되는데 환태평양에 우리가 거의 들락말락할 정도죠. 조금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미 국립해양청 데이터 분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게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한반도는 상대적으로 축복받은 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농담이라도 그 뭐 술자석이나 또 이렇게 얘기할 때 아, 아무리 그 일본인이 어디서 넘어갔겠냐 그러면은 한반도에서 밀린 사람들이 옛날에 그 이 왕권 시대가 있었을 때 대부분 저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부터 얘기해가지고 다 중국 놈들끼리 쓰인 게 아니죠. 북방민족하고 뭐 남방민족하고 그냥 서로 어울려가지고 중원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인데 그때부터라도 그렇고 또 고조선하고의 또 한나라하고의 싸움 이런 것도 있고 흉노하고의 싸움도 있고 등등 해서 어쨌든 밀린 사람들이 그 그때도 그 일본 열도가 그 화산이 그 있는 데라고 그래도 어렵게 알긴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가서 그 정착을 했단 얘기는 밀려서 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약물 중독 좀비타운 심각 사망자 하루 300명 2024년 미 대선 쟁점 체감 치안 악화 우려 낙관인식 고스케라고 FNN 프라임
온라인이라는 매체에서 보도했는데 이게 다른 데서도 사진을 봤는데 주로 젊은 애들이 펜타닐을 복용하면은 이렇게 되는 모양이죠. 좀비. 그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2023년 11월 그 LA에서 열린 그 미중 샌프란시스코인가요? 거기 해서 뭐 군사 합의도 뭐 대화하자 됐지만은 여기에서도 그 미국 내에서 크게 보도된 것은 합성마약 펜타닐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을 단속하자. 이렇게 됐는데 자관 지금 그 펜타닐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게 이제 그 인도적인 차원에서 중증 환자들을 위한 그 진통제로서 개발이 됐는데 이게 뭐 양귀비 뭐 이런 것보다도 효과가 50배, 100배가 그 좋다 그러고 가격도 싸고 그래서 의학용으로 개발이 됐는데 이게 잘못 이제 악용이 돼가지고 남용이 돼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트럼프는 마약상 사용제 도입하겠다 이렇게 이제 지금 천명을 하고 있고요. CDC에서 2024년 7월까지 1년간 약 11만 1964명이 과다 섭취로 사망했다. 그리고 하루 한 300명꼴이 사망한 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도시 좀비 타운화 이렇게 이제 소제목을 붙여서 또 얘기를 했고요. 그런 데를 가면은 이상한 냄새가 좀 풍기고 약물 흡입 좀비화하는 사람들 소제목으로 매일 약물과다 섭취한 사람이 실려간다 이렇게 또 얘기했고 대선 약물과 범죄가 큰 쟁점 중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 펜타닐 원료가 중국에서 멕시코로 가고 멕시코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간다는 게 이제 루트의 정설로 되어 있는데 미국 내에서도 직접 제조한다는 설도 나오고 중국에서 아예 제조해 가지고 미국으로 어떻게 넘어간다는 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볼 때는 그게 미국만 가갔냐 이런 얘기에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이상한 사건들이 나고 뭐 이러는 거 보면은 그게 뭐 환각 증세까지 일어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관 이제는 한국도 그 마약 청정국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거 심각한 문제로 우리나라도 그 총선이나 대선 때 이 문제를 아주 그 심도 있게 이 선거 이 의제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잠깐 중동 문제는 후티에서 헤즈볼라에 이르기까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이란과 연합한 단체들이 무장 투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해가지고 엘렌 닉마이어가 AP 통신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번 주 미국, 이스라엘 및 기타 국가들이 이란과 동맹을 맺고 있는 무장 단체들과 충돌하면서 미사일, 로켓 및 드론이 중동 지역 전역의 목표물들을 타격했다. 이 공격은 도망가는 주민들에 의해 비워진 이스라엘 레바논 국경과 이 지역의 혼잡한 수도 및 미군 시설 주변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하마스 무장단체는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기 때문에 혼자와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하마스를 전투력으로 제거하기 위한 총력전을 시작함으로써 이스라엘과 미국의 지도자들은 하마스와 이란과 연계된 다른 무장 단체들의 강화된 방어 동맹으로부터 동시다발적인 공격에 직면해 있다 해가지고 레바논 헤즈볼라 소속 그 전투원들이 훈련하는 모습의 사진을 게재를 했습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그 중동 전쟁이 확대되면은 재앙이 될 수 있지만 여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스티븐 콜린슨 CNN에서 분석 보도 기사인데 그러나 그러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더 광범위한 분쟁이 이 지역의 어떤 강대국의 중요한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스라엘 하마스에서 가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해결이 되고 어, 확전되기를 다들 그 주변 아랍국들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세계 경제도 뭐 안 좋고 또 석유도 제대로 안 팔리고 뭐 그러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더 넓은 전쟁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그 지금 뭐 여러 개 얘기했습니다만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각자 나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서킷 브레이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정학적 회로 차단기. 그래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주요 플레이어들의 관심이 서킷 브레이커로 작용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내게 있네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차피 비용이 들어가고 그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역량을 고려할 때 각 강대국들은 벼랑 끝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냥 끝까지 간다가 아니고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과 동맹국들은 세계 경제의 필수적인 바닷길 홍해에서 선박에 대한 공격이 계속될 경우 예멘 후티 반군에게 결과를 경고하는 성명을 또 발표했다. 여기에 이제 한국군도 좀 연합군으로서 일부 부대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헤즈볼라는 레바논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 세력이고 그것은 사실상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부대의 확장이다. 사실은 이슬람 혁명 수대의 해외 파견군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헤즈볼라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란은 그 이스라엘과 미국의 낮은 수준의 비용을 행사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대리인 단체들 무장 정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네요. 네트워크를 사용함으로써 직접적인 분쟁으로 빠져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걔네들한테 돈을 조금씩 그래 대주면서 그래 니들이 알아서 그냥 뭐 좀 테러 같은 거 해봐. 이렇게 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큰 전면전은 안 일으키면서 아주 그냥 못살게 굴겠다 이게 이스라엘하고 미국을. 그래서 이건 무음으로 해놨어야 되는데 그래서 레바논 외무장관이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하는 많은 이유가 있고 그들은 레바논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바논도 사실상은 좀 평화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런 표현을 제가 하고 싶어요. 중동에서의 삶이 왜 이리 필요하고 고단해졌냐? 디아스포라, 2000년 전의 디아스포라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팔레스타인들이 될 것 같다. 뭐 콩고로 이주시키겠다는 것도 있고 오늘 나온 뉴스로는 이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이 통치하겠다. 옛날에는 어, 팔레스타인하고 그 이스라엘 평화협정 클린턴이 뭐 서로 악수하게 만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 좁은 지역에서 어떻게 그렇게 이제 지하 땅굴을 파면서 어,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이번에 그 저항 세력을 완전히 그 소멸시키고 제거하고 가자 지구를 직접 통치하겠다. 아니면은 뭐 콩고로 보내겠다. 디아스포로 그 옛날 그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아랍계 이 부족들을 이제 아프리카로 보내겠다. 하긴 이스라엘이야 2000년 동안 떠돌아다녔으니까 그뭐 이 사람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생존력이나 강인력은 뭐 상대할 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 아랍으로 둘러싸여 있는 조그만 나라에서 전체 아랍이 그걸 못 없애잖아요. 그런 거로 생각을 합니다. 어, 진격의 K방상, 진격이라는 말은 진격의 거인, 뭐 이런 게 일본 무슨 만화에서 나왔던 얘기 같은데 4km 원격 조정 500km 탑재 다목적 무인 차량 현대로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수주전을
앞다투고 있다는 게 아니고 이제 앞두고 있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서로 경쟁을 시키려면은 한 군데 것만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도 두 군데 거 다 사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서로 경쟁시켜서 서로 납품하려고. 그래서 그 현대로폼은 다이목적 무인 차량 HR 셰르파 요거 개발을 한 거고 에어로 요거는 요거까지가 이제 그 현대 로템에서 선보이는 다목적 무인 그 차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휴전선도 그 무인 로봇가 감시하는 거 이미 그 돌아가고 있는 거로 몇 년 전에 벌써 소개가 되고 있는 거 뉴스를 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다목적 무인 차량 아리온 스맷 선행 병사 및 차량을 추종하며 자율로 주행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현대 로템 거고 요거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이들 걱정하지만은 기업이나 생산 인구 감소와 그 우리나라 그 이 육군 병력 수가 줄지 않겠냐? 인구가 줄어가지고 감소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국방을 하겠냐? 그러면 대안은 무인 자동화 로봇이 해결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업도 뭐 이렇게 그 24시간 쉬지 않는 로봇 생산을 하게 된다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국가를 유지할 수 있고 또 방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런 뉴스는 이제 그 약방의 감초 같은 얘기지만은 자관 하만이라는 얘기를 저도 들어봤어요. 이것이 차 안에 들어가는 전장, 오디오, 이게 이제 빵빵 해야 이게 이제 좋다는 얘기인데, 삼성전자가 그게 지금 하만이 자회사로 돼 있지 않고 사업부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들여다 보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그 사업 보고서가 사업 부문별, 그 반도체, 그 다음에 그 가전,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만, 요런 식으로 좀 나눠가지고 좀 나중에 2023년도 거를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마는 뭐 계속 성과가 좋다는 거 은근히 지금 띄우고 있는 홍보성 뉴스 같이 들립니다. 아니 보입니다. 어, 아까 그 중독 문제하고 연결해가지고 그거 제가 편집을 순서를 좀 바꿨어야 되는데 추가 좀 작업인 것 같아요. 순서를 조금 제가 편집을.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후 제한적 자치 청사진 공개. 한마디로 다 그 하마스를 소멸한 다음에 제한적 자치란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통치하겠다는 얘기죠. 그거로 그 외무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현재 입장에서는 뭐 CNN 이런 데서 그 사상 최고 수준의 식량 불안에 직면했다라 가자에서 말하자면은 그 모순적으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잠깐 기아 뭐 이런 거가 또 의료시설 뭐 이런 거에서 죽음과 절망의 장소가 됐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돼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이 말하자면은 그 인질로 잡히고 이 10월 7일 날 그 이거 때문에 뭐 이스라엘 내에서도 서로 그 정치 세력들끼리 뭐 내부적으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아, 가자지구를 직접 통치할 것 같네요. 이런 표현은 이제 간접적인 표현이지만은 그 팔레스타인인들도 이스라엘이 직접 하나의 그 관리 지역으로서 통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어, 이렇게 장관이 강성 장관 이스라엘 이 장관 전쟁 집행부가 되겠죠. 아,
요것은 음악이 이 팬데믹이 끝나면서 현대 음악 그 자체다 이렇게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미국의 여가수를 조명하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한 세계 음악 산업 해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앨범 판매는 거꾸로 내려가고 직접 이 공연권, 영상 음악 이런 것들이 뭐 이런 것들은 내려가는데 영상 음악이 요런 색깔이면 요 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이런 것들이 그 유튜브 뭐 이런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번 되면은 완전 떼돈을 버는 거로 우리나라도 잘 몰랐고 했지만은 광고 계통에 있는 그건 뭐 우리 제가 아들이 있는데 자기는 알고 있었다 이게요. 그 그래서 이름이 안 알려지길 때 한국에서 뭐 음식도 사 먹고 또 뭐 또 한국 공연도 왔었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네요. 자관 어쨌든 또 이런 약방의 감촉 같은 것도 한번 좀 뭐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고 싶어요. 한소희라고 이제 여러 번 봐가지고 이제 어쨌든 무슨 에, 무슨 남녀 러브 스토리에 나오는 그런 여자가 아니고 여전사라는 개념으로 제가 박혀가지고 기대에 못 미친다는 혹평을 받았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경성 크러쉬가 뒤늦게 화제머리가 되고 있다. 이게 저기 2차 대전 말에 이 만주에 있었던 일본 7.3일부도 생체 실험, 이거에 의해서 괴물이 탄생돼 가지고 여기에 괴물과 맞서는 이야기 뭐 이런 건데 실제 그게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톱 10에 3위를 기록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현재 그래도 돈 들인 만큼 히트를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요 사진 한 장만 가져왔어요. 어, 이 여배우가 이 여배우 때문에 참이슬 먹다가 처음처럼도 가끔 먹습니다. 처음처럼 모델이죠. 네. 이상 다음 장은 항상 참고 자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